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이기도 해요. 이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왜 제 결혼이 깨지게 됐고,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 사연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저는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말이죠. 엄마는 돌아가시거나 한 건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 아빠와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됐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엄마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거나 보고 싶어 한 적이 많긴 해요. 물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서운해할까 봐서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빠 혼자 있어서 서운해? 그렇게 묻는 아빠의 얼굴은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곧 울 것 같아서 저는 언제나 늘 아빠로도 충분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빠는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뭐 하지만 아빠가 아무리 저에게 잘해주고 다 준다고 하더라도 딸에게 엄마의 존재는 각별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걸 갈망하고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엄마와 딸이 사이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면 늘 부럽고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를 엄마가 그리웠어요. 물론 그 마음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됐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나는 너네 아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엄마 100명도 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화영이 아빠 같은 사람이 또 어딨어. 돈 많아, 타정해, 딸 얘기를 하면 정말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줄 뿐이지. 내가 본 딸들 중에 네가 아빠한테 제일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딸일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엄마가 보고 싶네.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네. 뭐 그런 얘기를 꺼낼 수조차 없게 돼요. 배부른 소리라고들 할 테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엄마는 없지만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뭐 일단은 아빠가 굉장한 자산가시고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거든요. 오죽하면 저 때문에 새 장가도 안 드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고모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새 장가가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는 아가씨 중에 예쁘고 참하다는 아가씨들 다 소개시켜 줬는데 결국은 안 가더라고. 혹시나 계모가 너 구박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새롭게 결혼해서 또 자식 낳으면 화연히 네가 소외감 느낄 거 아니냐고. 너는 정말 네 아빠한테 잘해야 돼. 네 아빠는 너밖에 몰라. 라고 말이죠. 아빠는 정말 저밖에 모르긴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에 맞는 완벽한 딸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그 덕에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갈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엔 그렇지만 저는 성격도 좋은 편이라 주변에 친구도 많았어요. 소위 흔히들 말하는 엄친딸이었습니다. 화영이도 얼마나 잘난 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보람이 있지. 그런 딸 보내시려면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나시겠어? 그래도 마음에 꼭 맞는 사위 찾으셔서 너무 다행이지 뭐야. 아버지 소개로 만났다고 했나? 네, 맞아요. 예비 신랑이었던 제 남자친구와 저는 저희 아빠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화영이 너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닌데, 내가 일하다가 만나게 된 청년이 너무 인물도 좋고 사람도 좋아서 소개 좀 시켜주고 싶은데, 아빠가 그런 얘기를 꺼낸 건 정말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남자를 소개받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결혼하지 말고 아빠랑 평생 같이 살자, 뭐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하셨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빠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남자는 대체 어떤 남자일지 말이죠.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아빠가 나를 소개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만난 날 왜 아빠가 저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 하셨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인물도 빼어났지만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 또 말을 이어나가는 방식, 그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봐도 가정교육을 엄청나게 잘 받고 자란 성격 좋은 부잣집 도련님. 남자친구가 정말 딱 그랬습니다. 게다가 능글맞은 구석도 있어서 어른들에게 말도 먼저 넉살맞게 잘 거는 타입의 사람이었고 말입니다. 집안도 학벌도 뭐 하나 모자란 게 없어 보였어요. 사실 저는 그 완벽한 모습에 조금 거부감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완벽할 수 있나? 너 지금 나한테 자랑하냐?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저에게 지금 자랑하냐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인물도 좋고 집안 학벌 그리고 성격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뭐 하나는 모자라는 게 맞지 않아? 너도 다 가졌거든. 아니, 나는 집안 환경을 갖추지 못했잖아. 그리고 나는 성격도 막 그다지 좋지 않고 그냥 노력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런 거겠지.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면서. 친구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조금 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도 나처럼 노력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겠지. 참 힘들겠다 하는 일종의 동질감 같은 것도 느꼈고 말입니다. 아, 여기서 저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십니다. 중장비 업체를 운영 중이신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크게 힘든 것도 또 망할 걱정도 없이 안정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알짜 부자로 유명하세요. 뭐 실제로도 건물 몇 채가 있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는 이미 저한테 물려주신 것들도 있고요. 남자친구는 아빠가 거래하는 큰 기업의 직원이었어요. 주기적으로 계약을 하러 아빠의 회사를 오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마음에 쏙 든 거라고 말이죠. 사실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했거든요. 저희 아빠는 근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짜 부자셨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걸 모를 리 없었고 말이죠. 혹시나 저희 집의 재산을 보고 저한테도 아빠한테도 이렇게 잘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그런 의심은 접었습니다. 그렇기엔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에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였지만 그냥 근본이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비슷했어요.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하다못해 정치 성향, 뭐 그런 것들까지 비슷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꼭 완벽한 한 쌍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는 만날수록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2년 정도 열애를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경우에는 말이 소개팅이지 선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개 서너 번만 만나도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연애를 충분히 해보고 서로 맞는지 아닌지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지 확신을 가진 후에 결혼 얘기를 해도 하자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연애가 조금 길어졌고 말입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 남자친구가 그냥 밥을 먹다가 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할까? 하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청혼하는 게 어딨어? 정식으로 해야지. 정식으로 했다가 거절당하면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서. 남자친구의 그 대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던 기억이 있네요. 뭐 나중에 정식으로 제대로 다시 청혼하긴 했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깨진 결혼 청혼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하기로 하고 양가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아빠야 뭐 워낙 남자친구를 잘 알고 있기도 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등산이나 바둑이다 여러 번 남자친구를 불러대서 어딘가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따로 거창하게 인사를 할 건 없었어요. 그냥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 허락해 주세요 정도로만 했습니다. 물론 아빠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셨고요. 나는 너네가 2년이 지나도록 결혼한다는 얘기가 없길래 혹시나 결혼 안 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이고, 당연하지. 상준이 아니면 누가 내 사위가 되겠니? 감사합니다. 이제 장인 어른인가요? 뭐, 언제는 그렇게 안 부른 것처럼 그런다? 그래도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부르는 건 또 다르지. 어이구, 내가 드디어 사위를 보는구먼.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걸 떠나 참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물론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아빠가 아무리 좋다 결혼하라 했어도 안 했을 거긴 합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앞으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였고 말입니다. 우리 집에 하는 인사야 뭐 형식적인 거나 다름이 없지만 남자친구 집에는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간 몇 번이나 갈 기회가 있긴 했지만 매번 무산됐었습니다. 시간이 안 맞거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랬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인연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처음 인사를 가는 거라 제가 꽤 많이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뭘 그렇게 떨어? 자기는 100% 합격이라니까? 100%가 어딨어. 마음이 안 드실 수도 있는 거지. 자기 같은 며느리감을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물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객관적인 조건이 저희 집이 훨씬 더 좋긴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네 집도 꽤 여유로운 편이긴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셨고, 남자친구도 할아버지가 지역에 유지셔서 집안이 재산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긴 했거든요. 야, 그래도 화영이네 집에는 반의 반도 안 되는 재산이지. 그거야 그렇지. 근데 화영이는 자기네 집보다 부자인 집으로 시집 가려면 진짜 재벌밖에 없어. 그건 또 그러네. 객관적인 조건은 그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잖아요. 아무도 약점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스스로 굉장히 결핍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엄마의 부재 말입니다. 제가 엄마가 없이 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놀라긴 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티를 내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딸이 없고 하영이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우리 둘이 엄마랑 딸처럼 지내면 되겠다. 첫 번째 인사 갔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엄마가 없는 게 자신이 딸이 없는 것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또 우리 둘 다 서로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앞으로 우리 둘이 함께 채워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집안에도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저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쇼핑도 함께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정말 다른 집 엄마와 딸들이 하는 것처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정말로 엄마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내가 항상 거리에 다니던 사이좋은 모녀지간을 보며 부러워했던 것들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뭔가 벅차기도 했어요. 아, 여기서 제 진짜 친엄마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엄마와 아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뭐 고모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섞인 말들이었지만요. 그년이 네 아빠 사업 힘들어지니까 바로 내뺀 거 아니야. 너 버리고. 내가 정말 고소해 죽겠다니까. 어디 가서 네 아빠 성공한 거 분명히 들었을 텐데 얼마나 배가 아플까. 아이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본인도 호의호식하고 살았을 텐데.
고모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빠의 얘기는 또 달랐습니다. 네 엄마 고생 참 많이 했어. 고생을 하다 하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간 거야. 난 그 사람 이해한다. 나라도 버티기 쉽지 않았을 거야. 엄마는 식당 일에 남의 집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했어요. 아빠의 사업이 힘들 때는 집에 돈 한 푼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엄마가 다 벌어야 했다고 말이죠. 그런 세월도 1년이지. 그게 길어지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을 거라고요. 지금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찾아서 그 긴 세월 뒷바라지해준 보상이라도 조금 하고 싶은데 어디로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아빠는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집에 생활비 한 푼 못 가져왔던 그 시절에 엄마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가장 힘든 시기에 그렇게 나가서 좋은 시절 같이 못 보내는 게 마음에 늘 걸린다고 했습니다. 간혹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직 잊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엄마를 아직 사랑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부채의식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고모의 말처럼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엄마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거든요. 화영아, 엄마가 정말로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아빠와 헤어지기로 결정은 내렸지만 엄마가 돈 많이 벌고 화영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반드시 찾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버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엄마는 어린 저를 붙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버리는 게 아니라고. 엄마는 반드시 너를 다시 찾으러 올 거라고 말입니다. 뭐 그 뒤에 아빠가 바로 성공을 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엄마는 저를 찾으러 오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와 아빠에게 엄마는 나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꼭 뵙고 싶다는 생각도 늘 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는 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뭐 하고 사시는지, 살만한지 뭐 그런 것들도 너무 궁금했고 말이죠. 결혼하기로 하고 상견례를 하던 날 엄마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절정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아빠만 달랑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더라고요. 아빠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기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화영이 엄마 몫까지 다 하면서 며느리로 딸로 잘 지내겠습니다. 귀한 딸 저희 집에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고,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귀한 아들 사위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상견례 자리가 화기애애할수록 그런 제 마음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 자리에 엄마도 있었으면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말이죠. 뭐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잘 지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때는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엄마와는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빠와 둘이서 술을 한 잔 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어딘가 저처럼 헛헛하고 씁쓸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난 아빠로도 충분해. 거기서 나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 날을 잡고 한참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사롭지 않은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와 쇼핑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차가 조금 막혀서 제가 원래 잡아뒀던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괜찮다고 웃으며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어른이 기다리시는데 마음이 급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찍 도착했었습니다. 원래 30분 정도 늦는다고 말씀드렸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늦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하며 한숨을 쉬고 원래 약속했던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라고요.
방해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조용히 뒤에 앉았어요. 엿들으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 정말 부자야, 그 집안이. 벌써 아버지한테 건물을 몇 채나 물려받았대.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성격에 안 맞는 짓 하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 돈 있는 며느리 들이려면 참고 살아야지. 그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그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다 들었어요. 뭐 대단히 제 흉을 보거나 엄청나게 뒷담화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영 찝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가 가진 조건들 생각하면 완벽하게 너 자체만 보고 반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어차피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사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너 절대 결혼 못 해. 근데 그 통화 내용 중에 성격이 안 맞는 짓 하려니까 힘들다고 한 게 자꾸 걸려. 그러면 원래 성격은 어떻다는 말이야? 그건 그냥 하신 말씀 아닐까? 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친구들은 제가 결혼이 다가오자 예민해진 거라고, 세상에 친구들이랑 그 정도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다 쓰다 보면 그 어느 사람과도 결혼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찝찝한 게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대화 내용이 얹힌 듯 가슴 한가운데 계속 남아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면 그 전과 같이 대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니 걸리는 게 더 있기는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건물 청소를 하시는 어르신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마치 매우 더러운 것과 닿은 느낌처럼 자기 몸을 털어내는 걸 보면서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이 일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랑은 지나가듯 그런 얘기를 했던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하고 봤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었고, 저도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서 나보다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리기 시작하니 마음이 영 편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돌려서 물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철이 좀 없으시지? 워낙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자라오셔서 그런지 온실 속의 화초?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으셔.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공감도 조금 못하시고. 난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게 기억이 나.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다들 알고 있구나.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는 건, 그래서 그 사건 전에도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설명이 길어졌었네요. 이제 이 사연을 쓰게 됐고 제 결혼이 깨지게 된 그 시작이 된 사건에 대해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은 아주 좋았어요. 그 전날에 친구와 둘이 쇼핑을 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 서 있는 떡집을 봤거든요. 떡집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나? 떡이 그렇게 맛있나? 우리 아빠도 떡 좋아하는데 뭐 그런 말들을 주고받다가, 그러면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도 사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무려 1시간을 기다려 떡을 샀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사? 아빠도 드리고 남자친구네 또 가져다 주고. 시어머니 될 분 영 맘에 걸린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이러고 있는 거 봐라. 너도 영락 없는 대한민국 며느리다, 며느리. 친구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 정말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튼 저희의 아빠 것만 살 수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줄 것까지 다 샀습니다. 나 내일 오빠 집에 들려도 돼? 왜? 떡을 좀 샀는데 어머님 가져다 드리게. 어머님 좋아하시겠다. 내가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 점심시간쯤 가면 될 거야. 내일 어머니 그때 집에 계신다고 했던 것 같거든?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저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다 얘기했을 거로 생각했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떡을 가져다 드린다는 걸 깜빡하고 전달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제가 그 광경을 다 보게 됐고 말이죠. 떡을 가져다 드리기로 한 다음 날 남자친구의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아, 저 이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요. 아, 네, 잠시만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늘 안 계실 때 집에 왔기 때문에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분인 것 같더라고요. 곧바로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평창동의 주택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는 그 집은 상당히 컸습니다. 아, 언제나 적응이 안 된다, 이 집은. 이렇게 얘기하며 안으로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 이걸 여기다 두면 어떡해?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시는 듯한 그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커서 제가 놀란 상태로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아니, 전에 여기 두라고. 아줌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순간 짝 하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파출부 아줌마의 뺨을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시야에 두 사람의 모습이 완벽하게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나 소리가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파출부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아줌마 잘리고 싶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대들기나 하고 감히 어디서 내 말에 토를 달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홀린 듯 그 목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뺨을 부여잡고 있던 그 파출부 아주머니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들고 있던 떡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엄마가 여긴 어떻게? 다름 아닌 제 친엄마였기 때문입니다. 화영아, 네가 여긴 어떻게? 그 소리에 놀라 돌아본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놀랐고, 제 그런 소리에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집의 파출부, 그러니까 제 친엄마도 저를 보고서는 놀랐어요. 모두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화영아, 네가 여긴 어떻게? 엄마의 소리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와 엄마를 번갈아 봤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상당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서 예비 며느리의 친엄마를 그런 식으로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게다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파출부라니 말입니다. 엄마, 맞죠?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라니, 이게 무슨... 저는 그때 엄마에게 걸어가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이 집에서 탈출시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엄마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그렇게 걷기만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말을 걸어온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화영아.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울컥 눈물부터 났던 것 같아요. 저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마 만에 엄마 목소리로 듣는 제 이름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저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조금 진정된 뒤 근처의 아무 커피숍이나 들어가 그동안의 이 얘기와 그날 일에 대한 긴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아빠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올 수 없었다고요. 가난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남편이고 딸이고 다 버리고 나왔는데 성공했다고 찾아갈 수 없었다고요. 그럴 염치는 죽어도 없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엄마에게 직접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엄마가 잘 살고 있었으면 마음이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니었잖아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일, 파출부 일, 건물 청소 등등 배움이 깊지 않아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엄마의 얼굴과 손에서 그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은 때때로 밉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와 나를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해서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엄마의 모습을 보니 그 미움이 씻은 듯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엄마를 참 많이 그리워했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참을 엄마에게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머뭇거리더니 저에게 물었어요. 그 집이 정말 네 시댁이 될 집이니? 라고 말이죠.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네, 상견례도 했어요. 안 된다.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미안하다며 얘기해 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그 순식간에 바뀐 태도에 제가 놀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 집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는데?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한 번도 예상해 본 적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는 그 집에서 저를 며느리로 들이기 위해 처음부터 다 각본이 짜여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차게 식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되는 대상이 내 딸이었다니.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사모가 자기 아들을 불렀다. 사진 하나를 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결혼해야 할 사람이라고. 나는 그냥 선을 보는가 했어. 그런데 하는 말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성격이 어떻다는 것까지 미리 다 파악을 했다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저의 모든 공감대가 미리 다 짜인 각본이었다는 것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원래는 이렇게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것,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바로 엄마를 향해 고민도 없이 뺨을 올려치던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저희 아버지는 철저하게 목표물로 지정이 되어 공략당한 겁니다. 제 휴대폰으로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받지 않으니 그 다음으로는 남자친구에게서 번갈아 가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자친구에게서 긴 문장의 문자가 오더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내 말 믿기 힘들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오래전에 헤어졌던 엄마잖아. 그 엄마의 말도 다 믿을 건 못 된다는 것만 알아줘. 우리 엄마가 그분에게 그간 험하게 대해 오셨던 게 있었던지라 아무래도 그분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은 내 말도 들어보고 판단해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안다는 건 그런 일이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다급해서 저에게 저런 문자를 남긴 거지만 오히려 인정한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엄마가 저에게 한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당연히 아빠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아빠는 진심으로 남자친구를 좋아했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사실 가장 상처가 됐던 게 바로 남자친구가 저에게 가졌던 마음이나 그간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임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 과정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그만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의 조건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해서 일부러 접근해 온 거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됐어요. 일단 당장 이 결혼부터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깨졌습니다. 모든 예약을 취소했고 주변에 파혼했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물론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어떻게 저에게 접근해서 목표에 골인하기 직전이었는데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데? 오빠가 지금 우리 엄마를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모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에게 굉장히 모진 말도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도 맞아.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실 테니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너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도 좀 들어봐야 하는 거고. 웃음이 나오더군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말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오빠랑 오빠 엄마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나랑 우리 아빠한테 접근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런 적 없다고? 그 얘기를 우리 엄마가 지어냈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제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줄 몰랐는지 남자친구는 당황하더군요. 그 말이 아니고, 그 얘기는 어쨌든 사실이라는 거잖아. 아니, 그게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그냥 조건이 좋으니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봐라. 그런 좋은 마음에서 엄마는 나한테 얘기를 하신 거지. 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너 조건 보고 혹한 마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동안 너무 좋았잖아. 그동안 그 너무 좋았던 게 꾸며진 거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피가 식더라. 그리고 오빠 얼굴만 봐도 이제 소름이 끼쳐.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뭐가 아니고 뭐가 오해인지는 본인도 제대로 말할 수 없어 보였지만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와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내가 화영이 어머니 되시는 분께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오해가 있으셨나 봐. 만나게 해주면 내가 사죄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오해를 다 풀게. 그리고 우리도 그동안 좋았잖니. 사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대로 파혼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끝까지 기만적으로 나오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고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들이 저희 집안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다 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의 집안은 돈을 밝히기로 이미 상당히 유명한 집안이었더라고요.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에게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이력이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나도 당했다, 저도 당했어요라며 여기저기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어요.
있는 사람이 더한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욕심이 끝도 없는지. 나중에는 아마 혼수나 예단 같은 걸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요구하셨을걸요? 제가 거기까지 갔다가 아차 하고 발 뺀 거라.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고 그 안에 진심은 하나도 없었더군요. 제가 총대를 메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말로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다 심증이나 정황상 그랬던 것뿐이기도 했고 죄의 유무를 묻기에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들 뿐이라 처벌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확답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소문낼 수 있을 만큼 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물론 고소해서 위자료를 받거나 딱히 굉장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소기에 목표했던 목적 달성은 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안이 소문이 날 대로 나서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마저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이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끝까지 저를 기만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욕보인 것도 용서할 수 없고요. 그러게, 너희 어머니가 그러고 살래? 왜 그런 천한 일을 하면서 사셔서 무시를 받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이래서 너희 집같이 근본이 없는 졸부집이랑은 엮여서는 안 됐던 건데. 두 번째 여자애한테 차이고 나서 내가 마음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너 같은 거라도 며느리로 보겠다고 한 게 패착이었다. 집 앞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아빠였어요. 사실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런 얘기를 듣는 딸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건 더 속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빠의 등장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더 뻔뻔하게 나왔어요. 뭐 그런 인간이니 그런 짓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쯤 되니 그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뭐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근본 없는 졸부집 맞고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파출부나 하는 집안 딸내미인 것도 맞잖아요. 애초에 우리 집안이 격이 다른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저런 거라도 며느리로 드리겠다 한 게 잘못이지. 아빠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그렇게 화난 아빠의 모습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면 어쩔 거고 아직 못했으면 어쩔 건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더 버티며 악담을 하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빠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아빠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셨다고 했어요. 아빠가 제일 처음 한 건 남자친구의 회사 거래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회사가 갑이고 저희 아빠가 을이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회사에서도 당장 저희 아빠와 거래가 끊기면 얻게 되는 손해가 상당했거든요. 아빠는 그간 남자친구가 일로 크고 작게 실수한 모든 것들을 핑계 삼아 거래를 끊는다 통보를 내렸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의 회사에서는 무슨 문제로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사유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횡령이 드러났어요. 이건 저도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드러난 겁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더군요. 남자친구는 대범하게도 그동안 회사 돈을 수억 원을 횡령해 오고 있었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와 본인의 사치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그 집을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고 하니 그 외에도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가 보다 하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아니었던 겁니다. 허울뿐인 남자친구의 집안이 다 까발려졌어요.
물려받은 재산은 이미 다 탕진했고 남자친구의 회사에서 횡령해온 돈으로 사치해오던 것들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니 저처럼 집에 돈이 많은 여자들에게 일부러 접근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런 사건의 전말들을 다 알고 나니 정말 소름이 돋다 못해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결혼해서 저 집안의 거대한 물주가 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고 재판도 받아야 했어요. 구속이 결정되기 전 남자친구는 살던 그 평창동의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마지막 보루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해도 자기 집도 그럴듯해야 더 있는 집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집은 팔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집을 팔아야 했고 남자친구는 구속됐어요. 집을 판 금액의 대부분도 추징금으로 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전에 누리던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아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때 우리 엄마의 뺨을 때리던 그 순간을 지금쯤은 미친 듯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웃기기는 해요. 자기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태 자기보다 덜 가졌다 생각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를 한 건지 말입니다. 정작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진짜는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사랑하네 어쩌네 하는 연락이 한 번 오기는 했죠. 뭐 마지막으로 만났던 여자가 저이니까 그나마 희망을 걸어본 거겠죠. 그리고 저희 집이 부자긴 하니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도망가듯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소식은 들은 게 없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냐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일 좋은 소식이 있기는 해요.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바로 아빠와 엄마가 다시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고모가 조금 반대하긴 하셨지만 그간 엄마가 힘들게 살아온 것과 저의 결혼을 막은 공 아닌 공이 인정되어 그것도 금방 해결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찌되었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로 인해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됐고 아빠와 엄마가 다시 합치게 됐으니 전화위복이긴 하네요.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요즘 그래서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행복해요. 저에게도 드디어 엄마가 생겼고 늘 꿈꾸던 것처럼 엄마와 팔짱을 끼고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 삶을 요즘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도 금방 회복이 됐고 말이죠. 이제 정말로 이 얘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사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무조건 불신하거나 하지는 않으려고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속에 작은 별을 품고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죠.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별 중 하나는 저보다 먼저 하늘로 가버린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이름이 별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우리 딸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정도의 투병 끝에 하늘로 갔어요. 사람이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누가 장담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우리 아이의 마지막을 보지도 못했어요. 산채로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전 남편과 그 여자 때문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원인은 어머니에게 있었죠. 나름 지역 유지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성실한 아버지에 반해서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고 제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손을 덜 타게 되자 아버지 대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네, 어머니의 바람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면서 어머니는 양육권과 친권을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갔어요. 당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를 키우겠다고 하셨는지 말이죠. 그것도 재판을 가는 한이 있어도 저를 내줄 수 없다고는 하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머니에게도 모정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외도 불륜이라는 것에 민감했어요. 연애 시절에도 바람 피우면 그걸로 끝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시작했죠.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했지 바람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자기를 뭐로 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하지만 그중 몇 명은 바람을 피우다 제게 걸려서 헤어지게 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직장 동기가 주최한 소개팅이었습니다. 입시 학원의 원장이라고 소개시켜 주는데 좀 놀랐어요. 학원 원장이라고 하면 4, 50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엄청 젊은 나이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은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활 리듬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말에도 시험 기간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 다정하고 섬세했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저와의 만남을 미루거나 뒷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에 오냐오냐 하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적지 않게 싸우기도 했죠. 저는 평소 화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편이었어요. 이런 성격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런 제 성격에 대해서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제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에게는 바로 아기 천사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허니문 베이비였죠.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아이는 자연 유산이 되고 말았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 가족이 생기고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히면 좋을까,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행복했는데 한순간에 다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괜히 제가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병원에서는 절대 엄마의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 권해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효과가 있는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제 생활도 이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툭 하면 우는 것도 사라지고 조금씩 밖에도 나가게 됐죠. 그렇게 저는 성별도 모르는 첫 아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첫째 때 일이 있다 보니 저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죠. 첫 애를 그렇게 보내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봐 주는 것이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고스란히 그 눈빛을 받아야 했던 저는 그런 시선들이 꼭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비밀을 지키고 있었죠. 첫 애를 보내면서 남편도 저만큼이나 힘들어 했었거든요. 집에 들어와도 마음 편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사라지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또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확실한 소견을 듣고 저는 당장 남편의 학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원장실에 앉아 남편이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남편은 이야기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은 또 왜 그래? 울었어? 뭐야? 우리,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왔어. 뭐? 진짜, 진짜 아이래? 얼마나 된 거야? 혼자 병원 갔어? 언제? 남편은 활짝 웃으며 제게 질문을 쉬지 않고 해댔어요. 저는 기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죠. 제가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자 남편은 왜 병원을 혼자 갔냐고 무섭지 않았냐고 저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이제 자리를 잘 잡아서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했어요. 원장님, 수업 들어가셔야죠. 그런데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젊은 여자 한 명이 고개만 내밀고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의아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죠. 남편은 새 보조 강사라고 하면서 지금은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 대신 들어가서 테스트 좀 진행하라고 했어요. 수업 들어가. 나머지는 집에서 얘기하자. 나 갈게. 아니야. 너 먼저 데려다 주고. 금방이야, 뭐하러. 혼자 갈게. 홀몸도 아니잖아. 네 말대로 금방이잖아. 내가 데려다 주고 싶어서 그래. 오빠는 마치 제가 만삭의 임산부인 양 조심스럽게 저를 에스코트해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겼죠.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진짜 만삭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때 걸어 다니게 둘 것 같으냐고 하면서 웃는데 정말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수술을 통해서 별이와 처음 만났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호흡기가 약해 그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짜 별이를 품에 안아본 것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3개월은 지나서였어요. 저와 오빠는 매일같이 면회가 가능한 시간에 아이를 보러 병원에 왔습니다. 오빠는 100일은 밖에서 할 수 있어야 다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다고 들어서 그런지 제 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약 100일 만에 제 품에 안긴 아이는 그 이후로는 큰 잔병치레 없이 무럭무럭 예쁘게 자라주었답니다. 처음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정말이지 아이들 키운다는 것은 매 순간이 새롭기만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시간을 이대로 붙잡아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에 잠투정을 하면서 저를 깨워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애를 업고 있어도 갑자기 열이 올라서 혼비백산하며 병원을 달려가는 일도 제게는 다 소중한 기억들이에요. 저를 보고 웃어주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남편은 새벽까지 아이를 챙기다가 잠들었죠. 덕분에 밤에는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도 쉴 수 있었어요. 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남편은 다 큰 어른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엉엉 소리까지 내면서 울더라고요.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 아니겠느냐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이렇던 저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소아암을 진단받으면서예요. 갑자기 오른 열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아이의 호흡이 불안정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호흡기가 약했던 아이라 천식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소아암 중에서도 완치율이 높은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아이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분명 우리 별이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투병 결과도 좋아서 긍정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의 하루는 별이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 제 손이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는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보지 못했죠.
저는 거의 병원에 붙어 살았거든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전에는 매일 찾아오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격일로,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아빠 바라기였던 별이는 아빠가 보고 싶다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보충이 있는데 내가 중간에 시간 내볼게. 별이가 많이 찾아? 선생님 한 명이 수업에 구멍을 내서 지금 내가 대신 들어가야 돼. 미안. 나도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해줘. 학원 일 마무리되면 바로 갈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점점 아이를 보러 오는 것이 뜸해졌죠. 그리고 그만큼 저와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언제. 나도 바빠.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바쁘다고. 나도 알아, 바쁜 거. 그래도 당신 원장이잖아. 다른 선생님들한테 수업 좀 맡기고 잠시라도 별이한테 얼굴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학원 애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별이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원장이 아니잖아. 나한테 수업 받으려고 오는 애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런 애들 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 왜 못 맡기는데? 당신이 그런 일 하라고 선생님들 뽑았잖아. 그 선생님들은 뭘 하고 당신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과 저는 매번 같은 내용으로 싸웠습니다. 남편은 학원 일에 대해 아무런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저는 별이에게 소홀한 남편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급기야 우리 둘은 부부로 살고는 있지만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쳐도 인사만 겨우 할 뿐, 대화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 것이 마음 아프거나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별이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니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상황이라 이게 뭔가 싶어서 몇 번이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부부가 맞긴 하냐? 만나면 싸우고, 아니면 서로 무시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서로 정리하는 게 낫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별이는? 당신은 별이 생각은 안 해? 별이 생각해서 하자는 거야. 우리가 정상적인 부분이? 별이 앞에서 평범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는 사정하듯 말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무심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이혼을 결심할 만큼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별이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별이 이제 좋아지면 우리도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혼이란 말은 하지 마. 아무리 제가 사정하듯 말했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아이의 옷을 빨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집안 어느 곳에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옷이고 뭐고 다 가지고 나간 모양이었어요. 오늘 이혼 서류를 제게 내밀었는데 당일에 이렇게 짐을 빼는 것이 가능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남자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얼마 뒤 남편은 결정을 내렸냐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죠. 저는 여전히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던 남편은 결국 언성을 높이며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내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어? 매번 같은 일로 싸우고 서로 언성 높이고, 그런데 별이가 건강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남편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저를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냉수를 들이키더니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좋았다고? 우리가? 그때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 모르지? 참았다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었잖아.
오로지 별이 얘기만. 첫애 유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당신만 힘들었을 것 같아?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당신 내가 힘든 거 신경을 썼어? 당신 힘든 거 알아. 알지. 그래서 별이 가졌을 때도 당신한테 말 못했던 거야.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 아니지, 여보. 아니야. 당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숨긴 거잖아.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싫기도 했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오래전의 일까지 꺼내어 섭섭했던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남편을 설득하려고 해도 유지부동이었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둘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을 그렇게 서로 남은 앙금을 터뜨리고는 이혼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양육권과 친권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양육권을 제게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그동안 어떻게 별이를 키워왔는데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죠. 서로한테 물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남편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의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 별이 병원비 어떻게 할 거야? 직장 구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별이한테 얼마큼 시간 쏟을 수 있는데.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지. 매번 학원 일 핑계 대면서 별이 외롭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래? 맞아. 인정해. 하지만 나는 경제적으로 당신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어. 별이가 완치되고 나서도 원하는 것은 뭐든 해줄 수 있다고. 당신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해도 당신이 별이 키울 여건이 된다고 생각해? 사실 남편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얘기였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비전이 없었죠. 이미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라 다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조목조목 따지는 말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저보다는 남편이 훨씬 별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대신에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권은 보장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 달에 2번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적다고 화를 냈지만 이혼한 마당에 자주 얼굴을 보이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럼 당신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 그 사이에 별이도 좋아지겠지. 별이 건강해지면 주말에는 당신이 데리고 있어도 괜찮아. 그 말 약속할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 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저는 직장부터 다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직장에도 다시 찾아가 보고 구직 사이트도 뒤적거렸죠. 하지만 의외로 경력이 단절된 저 같은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곳은 잘 없었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막상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들이 많아 잘 못했다가는 다단계에 걸릴 수도 있었죠. 한참을 찾아도 일을 할 수 없어 우선은 급한 마음에 가까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다녔죠. 그 와중에 저는 남편과 약속한 날짜에 맞춰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는 매일 함께하던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제게 자신을 버린 거냐고 묻기도 했죠.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별이를 안아줬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별이에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버텨야만 했던 것은 아닐까 후회가 들기도 했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보러 다니는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보더군요. 그녀는 결혼정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 사정을 다 듣고 나서는 자기와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하더군요. 학창 시절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칭찬하시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미술 선생님께서 손이 빠르고 센스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너무 부러워서 잊을 수가 없다고 웃으면서 말했죠. 제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정식으로 채용이 결정되고 저는 기쁜 소식을 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퇴원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길로 저는 남편의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소식을 들었죠. 남편이 다른 선생님께 학원을 넘겨준 것이 2주 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선생님들께 매달려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와 이혼을 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양육권도 친권도 남편에게 있었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인근 병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암을 다루는 병원은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해서 별이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별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출근도 있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동창은 사람을 찾아주는 곳을 통해 별이와 남편을 찾아주겠다고 했죠.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렇게 찾아다닐 게 아니라고. 별이, 별이가 사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안 찾아? 바보야. 너 이렇게 해서 별이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데려올 거야? 당연하지. 약속을 어긴 쪽은 그 인간이잖아. 데려와서 어떻게 키울 건데? 네가 지금 제대로 된 집이 있어? 아니면 직장이 있어? 너 어떻게 키울 건데? 동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너 처음에도 경제력 때문에 양육권 포기했다며.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뭐야? 그럼 찾았으면 또 뺏길 거야? 절대. 이번엔 절대 아니야. 그럼 사람 찾는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너는 별이 데려올 생각이나 해. 저는 그녀의 도움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약속한 대로 흥신소를 이용해 별이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죠. 하지만 어디로 숨은 건지 쉽게 발견되진 않더라고요. 결국 건너 건너 남편을 아는 사람에게 얻은 정보는 해외로 나갔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하더군요. 망연자실이란 표현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날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조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방에 박혀서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별이가 같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아 헤매던 그때와 같았죠. 숨고 도망치려는 저를 밖으로 끌어내고는 건강해서 돌아왔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저를 닥달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안 찾아? 이대로 포기할 거야?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찾아야지. 그러려면 네가 살아야지. 네가 든든하게 버텨줘야 애를 찾아도 찾지. 친구는 끝까지 저를 응원하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더군요. 매일 보는 아이의 사진을 제 면상에 들이대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했어요. 저는 아이를 제 품에 안을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은 힘을 쏟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언젠가 만났을 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친구가 하던 결혼 정보업체는 규모가 커져서 웨딩 플래너 사업을 병행하게 됐고, 저는 그런 중에서도 웨딩팀을 맡아 이끌게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러 오는 고객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언젠가 우리 아이가 자라면 꼭 내 손으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주는 상상을 하고는 했죠. 그날도 정신없이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낯익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름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커플들의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이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꾸만 가라앉으려는 기분을 억지로 끌어올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미팅룸으로 들어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름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도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하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옆에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의 여자가 입을 틀어막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 이 사람을 봤던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다가 학원에서 그 남자의 보조교사를 하던 여자라는 것을 기억해냈죠. 오랜만이네. 여기서 일할 줄은 몰랐어. 남자가 먼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걸더군요. 저를 보고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와, 지금? 너무 의외라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해서. 이런 일? 각설하고 별이. 내 딸 어디다 숨겼어? 저는 더 이상 그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딸의 안부부터 물었어요. 남자는 더듬거리며 대답을 피하더군요. 빨리 말해. 별이 어딨냐고. 내가 데려갈 거야.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이 그랬지? 내가 자리만 잡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우리 잠깐 진정하고 조용히 얘기를 하자. 조용히? 내 자식을 빼돌렸으면서 조용히? 너 같으면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닥쳐. 내가 지금 그쪽이랑 얘기를 해? 어디서 끼어들어? 별이 문제야. 내 딸 얘기 그쪽이 뭔데 말을 섞어? 이봐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말이 심해? 아이 잃은 어미가 어떤 마음인지 그쪽이 알아?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마. 나는 그쪽하고는 할 말 없으니까. 여자는 발끈하면서 뭐라 말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급하게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잠깐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따로 볼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그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고집스럽게 조용한 곳에서 이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여자를 먼저 보내고 저는 그 남자를 제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됐어? 말해. 내 딸 어디 있는지, 도대체 1년 동안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전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은 생각에 잠기더니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별이는 이제 없어. 없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외국으로 갔다고 하더니 거기 두고 온 거야? 그래? 외국 어디야? 미국? 어느 병원에 있는데? 미국으로 간 건 맞지만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말 똑바로 해. 그럼 미국도 아닌데 왜 내 딸이 없다는 거야? 전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야? 무슨 개수작이야? 그냥 말해. 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별이가 있는 곳이야. 저는 깜짝 놀라 명함을 확인했어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의 명함이었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휘청거리자 그 남자는 저를 끌어 자리에 앉혔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이어갔는데 갑자기 나빠져서 결국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 너, 너 그걸 나한테 숨겼어? 그래? 난 좀 더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곳에 가면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간 거였다고. 제정신이니? 몸도 약한 애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태워? 너 아이가 있던 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니? 그 병원 소아암 쪽으로 이름 있는 병원이었어.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도 여기저기 러브콜이 오실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었다고. 그런데 미국?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알아봤어. 다들 훌륭한 분들이고 좋은 병원이었지. 그래도 미국 병원이랑 컨택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간 거야. 누가, 누가 컨택했는데? 너 자세히 알아본 거 맞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 미국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좋아졌다고. 그런데 갑자기 나빠지는데 손 쓸 수가 없었어. 짐승 같은 놈아. 어떻게 그걸 나한테 숨겨? 어떻게 애가 죽었다는 사실마저도 숨길 수가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로지 딸을 다시 만나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꿈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게 모두 헛된 희망일 뿐이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자는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으니 당연히 제가 잊고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그 남자의 대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저를 안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와 조금도 닿고 싶지 않아 발버둥을 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죠. 소식을 들었는지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밀치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죠. 별이가, 별이가 죽었대. 그것도 6개월 전에 죽었대. 친구는 저만큼이나 분노한 얼굴을 하고는 남자에게 다가가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철썩하고 큰 소리가 울렸죠. 친구는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반대편 뺨도 똑같이 쳤어요. 남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데, 딸 만날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텼는데, 뭐? 죽어? 심지어 그 마지막도 못 보게 만들어? 당신 누구야? 누군데 지금 나한테 내가 누군지가 중요해? 인두껍을 쓰고 그런 짓을 벌였으면서 지금? 남자는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친구는 사람을 시켜 그 남자를 쫓아내고는 무너진 저를 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괜찮다는 그 흔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음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저를 안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울고 나니까 조금은 정신이 들더군요. 저는 추모공원 어딘가 묻혀있을 아이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처럼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어서는 함께 다녀오자고 말했어요. 추모공원에 갔더니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하더군요. 수많은 나무들 사이에서 저는 겨우 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무를 보자 멈추었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낯선 나라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에 열불이 터져 답답해져 왔죠. 저는 몇 번이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래도 갑갑함이 사라지지 않아 나중에는 쥐어뜯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친구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자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뭐라도 먹으라고 친구가 죽을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죠. 뭐라도 좀 먹어. 며칠 동안 이렇게 있는 건지 너 알아? 이대로 그냥 죽으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잖아, 너는. 그래,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겠니? 그러니까 먹어. 너 아직 할 일 남았어.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어. 이제 별이도 없는데. 친구는 자신이 알아본 정보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싶어 친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죽을 먹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만사가 귀찮기에 알고 싶은 것은 없다고 그냥 가라고 했죠. 너 내 얘기 안 들으면 후회한다. 네 딸에 관한 얘기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있게 말하며 빨리 죽그릇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저는 넘어가지도 않는 죽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겨우 한 그릇을 비운 저에게 친구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흥신소에서 받아온 자료 같았죠. 그 속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왔던 그 보조 강사였어요. 이게 뭐야? 이혼 누가 먼저 하자고 했어? 그놈이지? 저는 이혼을 하게 된 시점에 전 남편과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친구에게 말해주었어요. 잠자코 듣고 있던 그녀는 잔뜩 비웃음을 머금은 얼굴을 하고는 제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이 바보야, 그걸 믿었어? 이 여자 누군지 알지? 네 남편 학원에서 일하던 여자. 보조 강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식 강사가 됐다고 하더라고. 알아. 그 남자 강의에는 거의 이 여자가 다 따라서 다니면서 심부름을 했었거든. 저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도통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제 이혼 얘기를 하다가 보조 강사 얘기를 왜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멍하게 그녀만 바라보자 친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시점에 이미 두 사람은 눈이 맞아서 같이 살림을 차렸다고.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헤어졌다고만 믿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였죠. 뭐,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운 거였어? 그래서 애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찾아오지도 않았던 거고? 저는 제게 이혼을 얘기한 것도 속상했지만 아이가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이 떴는데 그럼 뭐하러 보러 오겠니? 그래도 자기 자식이야.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친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 뭐가 더 놀랄 일이 남아있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연이은 친구의 말에 저는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너랑 이혼하고 나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가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가 누구 애겠니? 설마... 저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본 그 사진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와 별이가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남자는 다른 곳에서 아이를 만들고 있었더군요. 단순하게 저한테 지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순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혼 서류를 빨리 작성하라고 다그쳤나 보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그 미국으로 가자고 한 것도 그 여자 의견이었대. 미국 병원도 따로 알아봤는데 이 여자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친구의 입에서 아이의 이름까지 등장하자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우리 딸을 데리고 미국 가자고 한 사람이 이 인간이라고? 그리고 이 인간이 하는 말을 전 남편이란 작자는 그냥 듣고 따라간 거고? 뭐 미국에서의 이름 맞는 것 같아. 건강해진 것도 사실이고 갑자기 나빠진 것도 맞아. 친구는 더 알아는 사실에 대해 얘기를 들려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픈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전 남편과 제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자고 했던 그 여자 두 사람을 찾아가 당장이라도 사생결단을 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점점 사나워지자 친구는 말을 멈추고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너 이대로 달려들면 아무것도 못해. 두 사람 한국 들어와서 엄청 큰 학원 차린 거 알아? 우리 웨딩샵에서 나가서는 다른 곳에 갔나 보던데 그쪽에서 그러더라. 엄청난 큰 손이라고. 내가 두 년 놈들 결혼하게 둘 것 같아?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두 사람 지옥 보여줄 거야. 친구는 제 등을 토닥이며 무슨 일이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인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여자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뭔가 더 있어.
저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일을 가는 친구를 보다가 불현듯 왜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말해. 뭐가 필요한데? 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야? 네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있잖아. 친구는 빙그레 웃더니 그걸 이제 묻느냐고 하더군요.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몰랐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생각났죠. 학창 시절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었는데 제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 인연이라고 그랬지만 제 느낌상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웃던 그녀는 제게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속에는 달라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인 남자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너, 우리 엄마가 너희 아빠랑 재혼하셨어. 내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깜짝 놀라 사진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나도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새아빠는 날 보면서 널 생각하셨던 것 같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나한테 꼭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셨거든. 그렇게 정이 들고 나니까 비밀로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 그때 알았어. 네가 새아빠 자식이라는 거. 새아빠는 나한테 꼭 널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어. 지금, 지금 아빠는 설마 엄마랑 호주에 계시지. 건강하게 계셔. 그럼 지금까지 다 날 도와준 이유가 아빠 때문인 거야? 음, 우린 피를 나누진 못했지만 자매니까. 저는 그제야 왜 저보다 더 화를 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남편의 뺨을 때린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러니 자신의 도움을 받더라도 무조건 전 남편과 그 보조 강사를 용서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저는 절대 용서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저는 저보다 생일이 조금 빠른 친구를 언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언니와 저는 우선 전 남편과 결혼한다는 보조 강사에 대해 알아봤죠. 그러다 아주 놀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낳았다는 아이가 어쩌면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알았지만 그 남자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언니는 사람을 시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샘플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보조 강사의 과거 만나던 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고용한 사람들이 어찌나 유능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결과지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는 역시였죠. 두 사람 사이에 친자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자의 학원을 찾아갔어요. 학원에 나타난 제 얼굴을 확인한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인지 급하게 저를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블라인드를 내리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까지 걸었어요. 저는 그의 행동이 우습더라고요. 저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은 채 그 남자가 권해주는 자리에 앉았죠. 남자는 제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온 거야? 별이 있는 곳은 알려줬잖아. 우리 사이에 얘기가 남았어? 그 입에서 내 딸 이름 나오지 마. 당장이라도 네 목 뽑아버리고 싶으니까. 험악해진 제 말에 그 남자는 헛기침을 하면서 살짝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온 거야? 네가 나한테서 딸을 빼앗아 갔잖아. 그리고 마지막도 못 보게 만들었지. 그럼 이번엔 내 차례 아니겠어? 저는 그 남자의 앞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그는 생각하지도 못한 전개에 당황하면서도 결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유전자 검사는 뭐고? 아주 재밌는 결과일 거야.
남자는 천천히 서류를 오픈하고는 뚫어져라 바라보며 읽기 시작했죠. 종이를 쥐고 있는 남자의 손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 웃음이 났죠. 어때? 내 딸은 타국에서 엄마도 없이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네가 좋다고 물고 빠는 아들은 네 자식이 아니라네? 거짓말. 네가 무슨 수로 샘플을 얻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요즘 흥신소 몇 군데만 알아봐도 이런 정보 그냥 얻을 수 있어. 안 믿겨? 그럼 삼자 대면 할까? 뭐? 삼자 되면? 그래. 너랑 나랑 그 여자랑. 아니면 이건 어때? 너랑 그 여자랑 진짜 애기 아빠랑 말이야.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더러 당장 이곳을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확인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원장실을 나오는데 등 뒤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학원을 빠져나왔죠. 그러다 학원 입구에서 밖에서 나갔다 오는 그 여자와 마주쳤죠. 여긴 어떻게... 그 여자의 품에는 잠을 자는 아기가 안겨 있더군요. 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예쁘긴 한데 참 아빠를 안 닮았네. 무슨 소리세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당황하면서도 헛소리하지 말라고 당장 학원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반응에 오히려 저는 더욱 여유를 찾았죠. 엄마를 닮은 것 같지도 않고. 그녀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네가 노려보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의 마지막 말에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인지 그녀가 휘청거렸습니다. 영원한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 내 가정을 그렇게 깨버렸으면서 뭘 이런 걸로 놀래? 당신 지금 말한 거야? 다 얘기했어? 저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툭 치고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학원 아래에는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해결받냐고 묻는 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는 어떻게 왔냐고 물었죠. 언니는 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위아래로 보니 괜찮은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언니가 이 건물을 사들였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설마 조물주 위에 있는 게 건물주라잖아.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언니는 이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 사이를 깨부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겨우? 절대로 두 사람이 여기서 학원은 못하게 될 거야. 어디 손가락만 빨고 있어 보라지. 언니가 결의를 불태우는 모습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흘렀나 제 사무실로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수염은 제대로 깎지도 않은 얼굴로 얼마 전 모습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유전자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제가 보여준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류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그대로였어요. 그래, 내 말이 진짜라는 건 알았겠네, 이제. 어떻게... 넌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네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한 건지 그게 더 중요하지. 바보같이 호구인 줄도 모르고 해벌쭉해서는 너는 나를 그렇게 속이고 행복할 줄 알았어? 남자는 한참을 고개만 숙이고 있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를 전혀 말리지 않았죠. 뭐 하는 짓인데?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큰 죄를 졌어. 새삼스럽게 그게 뭐 그리 큰 고백이라고 무릎까지 꿇어?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이냐고 묻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사과는 받아주지만 절대 용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아연실색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난 당신이 남은 시간을 평생 후회하면서 불행하기만을 바랄 거야.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 아이를 보지 못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앞으로 네가 겪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 해도 소용없는데 여기 있어봤자 뭐 하겠냐고 하더니 그대로 사무실을 나섰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는 책상에 올려둔 아이의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혹여나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언니에게서 들은 얘기지만 건물주가 된 언니는 건물 재보수를 핑계로 남자의 학원을 쫓아냈다고 해요. 남자 쪽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들이 자주 본다는 맘카페와 인근의 지역 정보 카페에 글을 올렸고 저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이를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에 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공개를 했죠. 엄마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촘촘하더군요. 그 남자의 학원에 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나돌자 그 사람을 보고 학원에 보냈던 어머니들도 하나둘씩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몰리던 원생들이 썰물 빠져나간 것처럼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썰렁하기만 했죠. 결국 월세를 견디지 못한 남자는 폐업 신고를 했답니다. 학원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문을 닫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당연했죠. 언니 말에 의하면 그 중에는 조금 위험한 사채도 있다고 귀뜸까지 해주셨답니다. 그뿐만은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알아보던 두 사람이 깨어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전 남편은 자신을 속인 그녀를 고소하니 어쩌니까지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언니는 결혼식을 할 때 말했어야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은 너무나 화가 나서 달려갔지만 언니 말대로 했던 것이 어쩌면 더 충격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목장에 있는 아이를 근교의 납골당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아이를 넣어주고는 둘이서 함께 V 모양을 그리며 찍었던 셀카 사진을 함께 장식했습니다. 언니는 저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붕어빵을 찍어내도 이렇게 닮을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 직접 아이를 만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들어있는 곳을 쓰다듬으면서 속삭였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자식으로 찾아와 달라고 말이죠. 그때는 절대 손을 놓을 일 없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